안녕하세요. LH 온라인 건축 설명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지연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LH 온라인 건축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고객님들 환영합니다. LH는 2018년부터 단독주택 건축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축 설명회는요, 총 5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강은 건축 설계 프로세스 및 건축 법규, 2강은 건강한 집의 3요소, 3강은 시공사 선정 및 집짓기 프로세스, 4강은 현장 투어 및 건축주 인터뷰, 5강은 고객님들이 강의 신청 시에 접수해 주셨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가 체감상 차이가 있고 또 줄이고 줄였지만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다소 시간이 길어 시청하시기에 지루하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차분히 들어보시면 우리 예비 건축주님들이 집짓기에 대한 감을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건축 설계 프로세스 및 건축 법규에 대해 김동희 건축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건축사님 나와주시죠. 방금 소개받은 건축사 김동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설계 프로세스와 법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설계 프로세스, 여러분이 이제 다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설계 과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텐데요. 설계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설계 과정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집짓기 과정은 크게 세 덩어리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집 설계를 하기 전의 단계와 그리고 집을 설계하는 과정의 단계, 그리고 설계를 다 한 이후에 설계 과정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기 전 단계는 사전조사 대지를 내가 이 땅을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어떤 집을 지을지를 미리 좀 생각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획 단계가 끝나면 누군가에게 설계를 맡겨서 본인의 집을 잘 설계해 주는 건축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설계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점에서 이제 설계 계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설계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계획 설계 단계가 있고, 중간 설계 단계가 있고, 실시 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면 이제 시공 단계가 있고요. 시공 단계에서는 착공이 있고 준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단계 안에서 건축사가 개입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법적 감리가 있고, 우리가 디자인 감리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감리는 다른 말로 사후 설계 관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설계 의도 구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맞춰지면 이제 준공이 있고요. 공식적인 용어로는 사용 승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기획 설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우리 집이 어떤 규모로 되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부터 건축사와 함께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좀 더 건축사의 의견을 듣는다면 좀 더 구체적인 집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 단계에서 건축주와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건축주 미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건축주 미팅을 했을 때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이 크게 세 가지의 설계 기간이 있는데, 계획 설계에서는 주로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설계에 녹이기 위한 단계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단계에서 주로 하는 게 디자인을 많이 도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전체 집을 짓는 아웃라인이 이 디자인 단계에서는 거의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 단계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설계는 실시 설계, 우리가 페이퍼상 도면이 만들어지는 그 단계의 바로 전 단계로서 여러 협력업체, 구조, 설비, 전기, 소방 등의 협력업체와 코워크를 해서 이 디자인이 실시 설계되는 그 과정에서 잘 어울리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좀 보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시 설계 단계는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를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것이 마무리되면 이제 착공을 들어갈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 착공을 들어간다는 것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계라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공비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나온 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자에게 견적을 받을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실시설계 단계는 도면이 얼마나 잘 완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견적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단계이죠. 지금은 이제까지 쭉 설명드렸는 이제 설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는 설계 과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설계 과정을 들어보시면 좀 복잡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세 단계가 있는 거죠.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단계,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그 디자인을 도면화시키기 위한 디벨롭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 설계를 해서 이게 현장에서 지을 수 있는 도면화하는 단계,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이 각각의 세 단계에 건축주분들의 의견들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한 7번에서 10번 정도의 반영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10번 정도의 미팅을 가진다고 보시는 거죠. 결국 이 10번 정도의 미팅을 가지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얼마가 될까를 이제 거꾸로 산출해 보면 한 번 만날 때 최소한 한 2주의 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2주의 텀이 10번 정도 있으니까 2 곱하기 10은 20주죠. 20주는 한 5달 이상의 미팅이 있어야지 건축주분이 생각하는 많은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거죠. 도면이 다 완성됐는데 시공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야기가 많이 하죠. 시공기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꼼꼼히 반영하는 시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빨리 짓는다는 것은, 현장에서 시공기간이 짧다는 것은 도면을 약간 등한시하고 진행하면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도면을 반영하고 도면을 한 번 더 디벨롭하면서 도면에 약간 부족했던 부분을 더 채워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스터디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의견을 계속 또 반영하면서 진지하게 이끌어 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진행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 한 6개월 정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최소한의 시공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죠. 공사기간은 도면이 완성되고 나서 공사기간 동안은 건축주가 원하는 것들을 케어해 주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래서 보통은 시공자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공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어느 정도 중재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법적 감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사후 설계 감리,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디자인 감리죠. 디자인 감리가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감리라 하면 도면에서 표현이 좀 덜 되거나 다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죠. 색감이나 아니면 타일 선정, 기타 재료의 선택들이 부분적으로 더 선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기관에 같이 참여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그런 법규 부분을 궁금해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대부분은 이제 택지지구에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상가나 주택이죠. 오늘은 이제 주택에 대해서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죠. 공동주택은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아파트죠. 여러 명의 소유주가 한 건물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독주택은 명의 자체가 제 혼자만이 이 집을 소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단독주택에서는 단독주택도 단독주택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늘상 좀 원룸, 투룸 이렇게 일컫는 그런 집들도 단독주택에 사실 포함됩니다. 그걸 우리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이 큰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거는 잠깐 보시면 약간의 법규의 그 장애가, 그 제약들이 다르죠. 다가구주택에서는 단독주택이니 좀 작게 지어라 라는 어떤 룰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속된 상계층만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요. 다세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볼륨이 약간 클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세대가 한 번에 모여서 집을 완성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속된 4계층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니까 또 나름 법이 완화된 부분이 있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되는 거리와 아니면 피난동선이라고 있어요. 위층에서 내려와서 도로까지 피난할 수 있는 거리의 공간의 폭을 90cm로 이렇게 90cm 정도 해도 피난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반해서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경계에서 띄어야 되는 거리조차도 이거는 여러 사람이 여러 세대가 같이 그 건물에서는 좀 더 많이 띄워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피난 동선에서도 여러 세대 책임져야 되는 여러 세대가 있으니 피난 거리 자체의 그 걸림돌도 좀 어떤 그 폭도 한 1.5m까지는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주차는 8대까지는 연접 주차가 가능하죠, 법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택지지구 안에서의 주차는 8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규모로 계획이 됩니다. 근데 내 대지 앞에 있는 대지에 중심선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선이 없을 때는 도로 맞은편의 경계에서 우리 집 쪽으로 6m가 후퇴된 부분부터 주차가 가능하지만, 사실은 내 대지 앞 도로에 중심선이 있을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6m를 확보한 상태에서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차의 구간이 우리 대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좀 평수가 최대한 알뜰하게, 그러니까 건물을 알뜰하게 설계하고 싶을 때 약간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한번 짚어보면요, 이 용어도 이제 굉장히 분분한 부분이 있죠. 많은 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축면적이라는 게 있죠. 건축면적은 건물을 아주 높은 데서 투영해서 본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 한 층의 면적이 건축 면적이 아니라 여러 층이 포개졌을 때 겹치는 교집합의 면적이 건축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면적이고, 용적률에서는 지하층 면적이 제외되죠. 다음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요. 사실 그 획지구역이 된 지역에서는 도로가 아주 좁은 도로가 없죠. 그래서 사실 4m 이상으로 확보해야 되는 기본적인 룰을 대부분 다 지키고 있지만, 혹시 집에서 말씀드리면 더 작은 대지, 도로가 더 작은 대지에서는, 대지와 면한 도로에서는 4m를 확보한 대지가 나의 실제 대지다. 그래서 4m가 안 될 때는 각각 중심에서 도로의 중심에서 2m를 자기 집 쪽으로 확보한 상태의 대지만이 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고, 가각전제라고 해서 도로 2개 이상의 도로가 만날 때 모퉁이 부분이 회전 반경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일부 잘릴 수 있다. 대지 안의 공지를 보면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그 다세대와 다가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좀 더 대지에서 많이 확보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더 작아지는 거고요. 같은 대지에서. 다가구일 때는 인접대지에서 일반 단독주택 법규를 적용받아서 좀 더 완화된 그런 룰을 적용받기 때문에 좀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죠. 한 층의 평면에서. 다락을 설명드리는데요. 다락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완벽하게 숙지하신 분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다락은 좀 까탈스러운 게 몇 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락은 1.5m 이하일 때 다락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1.5m라 하면 평지붕일 때 평균 높이가 1.5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골조의 상단에서 상부 골조 상단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 바닥에 마감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1.5m 이하가 되는 거죠.
평지붕에서는 사실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들어가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사지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평균 높이 1.8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1.8m까지 인정을 해준다면 제일 높은 꼭지점은 보통은 한 2.1m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다락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의 규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자체마다 다락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고 미리 좀 체크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조건입니다. 1조건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남향으로 적용될 때도 있고 북향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향으로 적용되는지 북향으로 적용되는지를 미리 파악하시고 땅을 구입하실 때 꼭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9m까지는 북측 방향으로 1.5m만 떨어지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건물의 9m 이상의 부분은 1:2의 경사각을 유지한 상태까지는 건물을 짓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1조건이라면 이런 거죠. 빛의 태양빛을 뒤측과의 관계에서 얼만큼 완화시켜 주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부분일수록 좀 더 완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9m부터는 완화 규정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면 시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집을 짓고 나서 예쁘게 집을 지었는데 왜 뭔가 가림막을 막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혼선을 주기도 하죠. 이 기준만 제가 설명드리면 대지 경계, 이웃집과 내가 소유한 대지 사이의 경계에서, 대지 경계라고 하죠. 인접 대지 경계에서 2m 안에 들어가는 부분의 차면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있습니다. 도면을 보실 텐데요. 우리가 계단과 엘리베이터 있는 부분을 코아라고 이야기하죠. 코아에서 도로면까지 피난할 수 있는 폭을 피난 동선이라고, 그 피난의 폭을 1.5m냐 90cm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성강기 설치를 보시면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얼마나 예비 건축주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으로 설계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유리하다는 것이 이제 얼마나 많은 부분이 효율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라는 게 면적과 이렇게 비례해서 또 연동해서 이제 생각하기도 하죠. 장애인용 성강기가 어차피 우리 집에 성강기를 설치해야 된다면 면적에서 좀 빠지면 좋겠고, 아니면 좀 뭔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성강기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성강기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용적률에도 제외되고 건폐율에서도 제외되죠. 다만 이 장애인 성강기를 설치했을 때는 장애인 시설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휠체어의 반경을 배려한 실내폭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공사비에서는 이제 제외되지는 않죠. 실제로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공사비에는 당연히 포함된 면적이고 시설이죠. 조경의 대상은 대지 면적이 200스퀘어미터,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종용을 설치하고요. 조경 면적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에서 한 10% 정도 내외에서 조경을 설치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 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자재는 크게 이렇게 보면 되죠. 집이 있다고 보면 집의 내부에 자재가 있을 거고 외부에 자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외장재가 있고 실내 인테리어 자재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는 먼저 외부를 설명드리면, 외부는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붕은 보통은 경사지붕이 있고 평지붕이 있는데, 평지붕은 사실은 콘크리트로 그냥 마감된 걸 평지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경사지붕에서 이제 마감을 어떻게 할지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거죠. 경사지붕에서는 보통 칼라 강판,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리얼 징크라고 하는 재료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스팔트 싱글이라는 약간 상대적으로는 경제적인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호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기와 같은 특수 형태 아니면 기와 같이 취향에 이제 꼭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재료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도 사용하는 게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재료를 어느 정도 선택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붕을 빼고 나면 외부 사면이 되는 외장 자재가 있을 텐데요. 외장 자재가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둘러보면 크게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청해서 쌓는 방식이 있고 붙이는 방식이 있고 뿌리거나 바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는 재료입니다. 쌓는 방식은 크게 생각하면 이제 벽돌이 있는 거죠. 벽돌. 그래서 벽돌 안에서도 색깔이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형태가 있고 유약이 어떻게 잘 발렸는 벽돌이 있는가 하면 좀 거친 벽돌이 있고 이건 다 취향의 문제고 그 취향을 어떻게 디자인에 반영하느냐가 굉장히 크게 건물의 형태를 좌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붙이는 방식에 있어서는 패널이 있을 수 있고요. 목재가 있을 수 있고 사이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화강석 같은 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또 특수하게 뭐 내구성이 좀 강한 그런 재료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바르는 방식 아니면 뿌리는 방식에서는 외단열 시스템이라는 그러니까 단열재 외부에다가 뿌려서 마감재로 사용하는 재료가 또 있죠. 그게 이제 스타코나 스토어나 테라코라고 하는 제품 이름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제품 이름들의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또 부분이 있죠. 집을 다 짓고 나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집이 다 짓기 전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집을 다 짓고 나면 이제 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되죠. 근데 담장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내부와 외부가 보이지 않는 솔리드하고 투시가 안 되는 담장이 있는가 하면 내부가 다 보이는 담장이 있죠. 그러니까 내부가 다 보이는 담장을 우리는 투시형 담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투시형 담장과 완전히 막혀 있는 담장 중간쯤을 또 하기를 또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막아 놓으면 나 또한 또 외부를 못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담장을 원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디자인 블록이라는 구멍이 있는 그런 벽돌을 예쁜 벽돌을 쌓아서 어떤 데는 열리고 어떤 데는 닫히게 해서 좀 예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주차장의 재료를 이제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더 투수성이 강한 재료를 해서 기존 땅이 가지는 성질을 좀 이어가는 형태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재료들이 이제 주차장 바닥에 약간의 잔디가 자랄 수 있는 그런 블록을 깔거나 하기도 하죠. 그 재료를 우리는 잔디 블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하고 싶을 때는 칼라 콘크리트라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인데 좀 약간 좀 취향이 있는 그런 형태의 마감을 할 수 있는 콘크리트를 마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칼라 콘크리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구조에 대해서 내부로 좀 들어와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제 내부가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에만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이 평평한 것에 너무 당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독주택 살 때의 장점이 뭡니까? 내 마당이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에게 알맞는 공간이 있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 단독주택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단독주택을 설계할 때는 뭐 단을 좀 서로 다르게 위계를 줘서 만들기도 하고 뻥 뚫힌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스키플로어라고 말하는 서로 각 층이 다른 영역을 가지는 형태의 집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파트에서 누리지 못했던 다락의 공간 법규에서
법적으로 평균 높이 한 1.8m를 하면 다락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서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대신하는 공간을 할 수도 있고 쉬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옥상이 있죠.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지만 아파트에서 누리지 못했던 거 단독주택에서 아니면 내가 짓고 있는 건물에서 많이 누리고 싶어 하죠. 그 중에 한 개가 옥상이죠. 옥상에 올라가서는 바베큐도 할 수 있고 작은 텃밭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맞는 기술적인 바탕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형태를 만들다 보면, 형태를 디자인하다 보면 우리 가족만이 즐기는 집을 설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중정을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프라이빗에 대한 굉장히 이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가족들이 활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보호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 만드는 형식이 중정 형태거나 아니면 가부에 걸쳐서 외부에서 그 공간만은 우리 가족들이 나와서 약간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중정을 설계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바닥 재료입니다. 바닥 재료는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마루, 벽, 그러니까 바닥, 벽, 천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 더 이상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닥은 보통 장판이나, 옛날에는 장판을 많이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원목 느낌의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마루를 많이 깔죠. 많이 까는데 그게 이제 강화 마루일 수도 있고 강마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목 마루도 여유가 되면 원목 마루를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벽의 경우에는 벽지나 요새는 워낙 친환경 벽지가 많이 나와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벽지도 페인트 못지않게 좋은 질감과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벽지를 추천하느냐 페인트를 추천하느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페인트가 무작정 좋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페인트의 경우에는 완결된 어떤 느낌을 만들기는 하지만 사용성의 주의가 굉장히 요구됩니다.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요. 흠이 날 수도, 쉽게 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건축 프로세스, 건축 법규, 건축 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축 설계 프로세스 및 건축 법규에 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김동윤 건축사님, 열띤 강의 감사합니다. 이 건축 설계 프로세스 어떻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잠깐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설계 단계 중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을 많이 도출해보는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문제 주시죠. 1번 기획설계, 2번 계획설계, 3번 중간설계, 4번 실시설계. 앞서서 김동윤 건축사님께서 도표를 통해서 소개해 주셨거든요. 정답은 2번 계획설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획설계를 선택해 주셨어요. 벌써 첫 번째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좀 답을 틀리셨는데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남았습니다. 바로 두 번째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 연면적에 포함이 될까요? 문제 주시죠. 1번 O, 2번 X. 연면적에 포함이 된다 생각되시면 1번을 누르시면 되고요.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 싶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답은요, 2번 X였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앞서서보다 정답률이 더 높았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두 문제 다 난 틀렸어 하시는 분들은요,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강의가 진행되고 또 강의 후에는 이렇게 퀴즈가 나갈 거니까요. 집중해서 강의를 또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두 번째 강의로 건강한 집의 3요소에 대해서 서경화 건축사를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화 건축사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경화 건축사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건강한 집에 대한 요소에 대한 건데요.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튼튼한 집에 대한 건데요. 튼튼한 집은 곧 안전한 집, 지진에 강한 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이전에 건물의 본연의 목적은 사실은 안전인 거죠. 그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이루는 뼈대는 몇 가지 공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콘크리트 건물이죠. 철근과 콘크리트가 합해진 RC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방식은 일반적인 구조 방식이고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구성이나 강도나 내화성인 기본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단지 굳이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습식 공법이어서 어느 정도 양생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양생 기간을 거쳐야지만 강도가 제대로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구축이 된 구조물은 한번 완공이 되면은 사실은 수정이 어렵습니다. 이걸 다시 깨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들은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건물이 워낙 중량이기 때문에 집안에 적정한 내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조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찾는 목구조인데요. 목구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2x4 공법이라고 하는 내력식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앤 빔이라고 하는 기둥과 보호 방식의 중목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2x4 공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한 규격의 각재를 일정한 간격을 벌려서 구축을 하는 거고 그 사이를 단열재로 채우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요즘 주택에서는 건축주들이 먼저 목구조를 요구하고 이렇게 지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RC 공법하고는 다르게 건식 공법이기 때문에 공기가 비교적 짧고 공사 중에 수정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RC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면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지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진에는 목구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 접합 방식이 철물이나 못을 사용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지진에는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라는 특성이 단열 성능에서는 조금 우수하기 때문에 좀 건강한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은 구조 자체도 목구조를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콘크리트에 비해 디자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긴 수평으로 긴 창이라든지 아니면 좀 시원하게 오픈된 창을 많이 설치하는 구조라든지 아니면 캔틸레버처럼 길게 시원하게 나가는 구조물 같은 걸 형성하기에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내화나 차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에 조금 불리합니다. 법적으로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제약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 앞으로도 많이 촉망받는 공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구조 중에 중목구조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중목구조는 기둥하고 보호 방식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부터 많이 쓰던 방식인데 한옥에서 많이 보여지는 방식이죠. 현대에서는 그런 통나무를 사용하기보다는 공학목재라고 하는 목재를 사용을 합니다. 공학목재는 가공을 하고 접착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목재 중에 글루램이라는 거, 그 다음에 페럴램이라고 하는 PSL 자재가 있고, 그 다음에 CLT라는 자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재들이 현재에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내진 설계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행법에 많이 강화된 법입니다. 지진을 고려한 설계를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진은 구조물에다 어떤 댐퍼 같은 감쇄 장치를 설치해서 건물을 지진파에 대응해서 제어하는 방식이고, 면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면진은 지진 하중에서 건축물을 분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진을 아예 면하게 해주는 면진 구조가 있고,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내진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내진은 지진에 대항해서 강성이 있는 부재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 단면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성능, 그다음에 철근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주택,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주택이다라고 하면 규모에 상관없이 내진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와 상의하셔서 적합한 방법으로 설계 단계부터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것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사실은 많이 쓰는 용어였어요. 필로티 구조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어졌는데요. 포항 지진이라든지 경주 지진에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 필로티 구조는 그럼 과연 취약한 구조인가? 이게 도심지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방식인데요. 이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는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필로티 구조는 과연 위험한 구조인가?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아니다 라는 대답을 드리는데요. 이 필로티 구조 역시 구조 계산을 통해서 확인된 안전한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필로티 구조가 지금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는 지진에 취약하다라는 건데, 취약하진 않고요. 이게 설계만 잘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까지 잘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포항 지진이라든지 다른 많은 지진의 사례들을 보았듯이 시공 단계에서 도면에 맞게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근의 간격이라든지 철근이 아예 없다든지 뭐 이런 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조그만 지진이나 이런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건물이 이제 붕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까지 잘 되려면 중간에 그 감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공 중에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면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지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몇 년 전에 충남 아산에 신축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완공 직전에 무너지는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는 지진 때문에 붕괴된 것이 아니라 지반 상태가 약했기 때문에, 충분히 건물을 받칠 만한 지반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보통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실 때는 이런 지반 조사, 그러니까 땅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나온 지반 조사 보고서가 필수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땅이 지내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지내력을 확보할 수 있게 땅을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물이 붕괴되는 이유는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지반이 부실하다든지 도면대로 시공이 잘 안 되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지진을 고려한 설계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튼튼한 집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따뜻한 집. 대표적인 이야기로 아마 패시브 하우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패시브 하우스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요, 열적으로 굉장히 쾌적한 집을 의미합니다. 아주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유지하는 집이고 공기까지도 신선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패시브 하우스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충분한 단열, 그 다음에 기밀, 그 다음에 고성능 창호, 그 다음에 환기장치죠. 열애수 환기장치, 그 다음에 열교가 없는 열교 부분에 대한 건데요. 한 가지씩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단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요즘에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법적인 단열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좀 더 여건이 돼서 아주 적은 에너지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분은 일반적인 법적인 두께의 단열보다 더 강화된 더 두꺼운이죠. 더 두껍거나 아니면 성능이 더 좋은 단열재를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단열재의 성능만 좋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 건물을 꼼꼼하게 단열에 끊김이 없이 건물을 다 감싼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열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명드린 목구조 같은 방법은 그 각재 사이에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에다 단열재를 채울 수도 있고 좀 더 보강해서는 외부에 한 겹 더 단열재를 보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콘크리트나 이런 다른 구조, 다른 공법인 경우에는 외부 단열이나 내부 단열을 통해서 충분히 단열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패시브 하우스에 한해서는 외단열이 그러니까 구조물 바깥쪽에 단열을 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이렇게 단열재를 잘 시공을 하고 내 건물이 과연 잘 패시브 하우스에 맞게 시공되었는가를 검증을 하시려면 그 열화상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작동을 시켜서 열이 잘 차단이 되는지 단열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기밀 시공인데요. 쉽게 말하면 건물에 단열재 외에 비닐 같은 얇은 한 가지 막을 물샐 틈 없이 물이 아니죠. 이제 공기 틈새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게 다 포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특히 단열에 취약한 창문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배관 주변 이런 데까지 기밀막 혹은 기밀 테이프, 팽창 테이프 등의 이제 우수한 성능을 가진 기밀막을 형성을 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외피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고성능 창호라는 부분인데요. 패시브 하우스에서 고성능 창호는 삼중 유리를 의미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복층 유리까지는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유리가 이제 두 개라는 거죠. 두 겹인 유리인데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유리가 세 개입니다. 삼중 유리. 요 정도 유리 고성능 창호를 반영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열 성능이 좋은 고성능 창호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고성능 창호 외에 창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호는 저희가 흔히 보는 일반 창호가 있고요. 시스템 창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창호는 기밀이라든지 단열, 방음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향상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소음이라든지 차 다니는 소리 많이 들릴 텐데요. 이런 고성능 창호를 적용했을 경우에 창호를 딱 닫기만 해도 굉장히 소음에서 많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방범까지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이렇게 충격을 가해서 이렇게 깨고 들어오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런 시스템 창호가. 그래서 시스템 창호를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예를 방범 창살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 창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분류가 또 되는데요. 독일식 시스템 창호, 흔히 유럽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열고 닫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프로파일이 조금 두꺼워요. 조금 두껍고 좀 무겁습니다. 무겁고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분이 처음 접했을 경우에는 조금 당황하실 수는 있어요. 살짝 무거워서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뭐 금방 적응하십니다. 그리고 시공 자체도 전문 기술자가 시공을 해야 그 성능이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로는 미국식 시스템 창호라는 게 있는데요. 북미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독일식과는 달리 조금 가벼운,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요. 열고 닫을 때 기존 형식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편한 점이 열고 닫기에 좀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좌우로 열거나 아니면 상하로 여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상하로 여는 시스템 창호다 그러면 독일식이 아니라 미국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창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재질로 구분을 했을 때는 크게 PVC 창호, 알루미늄 창호, 목재 창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VC 창호는 말 그대로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플라스틱 재질 자체가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단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죠. 그래서 요즘에 주택에서는 알루미늄보다는 PVC 창호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께가 조금 두껍죠. 두껍고 색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색상이 대부분 뭐 백색이거나 아니면 진한 회색 계열 거의 두 가지 정도밖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색상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알루미늄 창호는 PVC 창호의 단점을 많이 개선을 했죠. 그 색상 선택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인면으로 보이는 두께가 얇기 때문에 미려하고 디자인을 많이 선호하는 분들은 PVC보다는 알루미늄 창호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PVC 창호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단열 성능의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하다라는 점이 있어서 주택에서는 알루미늄보다는 PVC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목재 창호인데요. 목재는 흔하게 많이 쓰이는 창호는 아니죠. 한옥용에서 많이 쓰이거나 아니면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는 알루미늄 창호를 하고 내부에는 목재 창호를 맞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호의 종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패시브 하우스에서 중요한 게 열회수 환기장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열회수 환기장치는 뭐냐 하면 환기팬이 있고 배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다시 회수해서 급기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 절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회수 환기장치 같은 경우는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반드시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시공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으면 완공 후에는 다시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할 건지 말 것인지를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공 단계 이전의 설계 단계에서 결정을 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은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산, 또 국내산, 아니면은 또 형식으로는 독립형 이런 거에 따라 금액이 뭐 몇백만 원 단위에서 1000만 원 이상 단위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건축사와 상의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 하우스에서 중요한 건 이제 열교 차단인데요. 이 열교라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리 단열재가 좋고 하더라도 건물을 설계하고 아니면 짓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열에 취약한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모서리라든지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벽하고 어떤 발코니가 만나는 이런 부분은 단열재가 가다가 중간에 잘리는 거죠. 잘릴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단열에 끊김없이 잘 해결하는 방법. 이게 이제 열교 차단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열교 차단을 통해서 열을 관리하지 않으면 패시브 하우스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5가지 항목은 아닙니다만 패시브 하우스에서 중요한 거는 외부 차양입니다. 처마가 어느 정도 돌출이 돼서 햇빛을 좀 조정을 해준다든지 처마가 안 되면 저희가 외부 차양이라는 거를 씁니다. 전동식 차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향에 비해 남향, 동향, 서향 이렇게 적절한 방향의 외부 차양이든 아니면 전동 블라인드든
이렇게 설치해서 일사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에는 이런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굳이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내 집은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니까 조금 좀 품질이 좀 좋은 집이 아닌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건이나 상황이 되신다면 이제 패시브 쪽을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뭐 자재라든지 공법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수한 건물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이제 조용한 집이네요. 조용한 집은 소음에서 좀 더 자유로운 집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공동주택의 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럼 층간 소음은 고칠 수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소음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보완은 할 수 있다. 법도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슬라브 두께가 15cm였다면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18cm로 강화가 됐죠. 근데 18cm도 조금 부족하다. 좀 더 소음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자 해서 지금은 공동주택의 슬라브 두께는 21cm까지 강화가 된 상태고요. 슬라브 두께만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소음 방지 패드라든지 아니면 천정에 있어서는 뭐 이중 천정 구조를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저희가 흔히 소음이 많이 들리는 구조가 덕트에서 많이 소음이 새어나옵니다. 그러면 배관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덕트를 통해서 나오는 배관도 저소음 배관을 사용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되겠습니다. 실제 많이 사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음 방지 패드를 적용을 했더니 소음이 뭐 64dB에서 뭐 31로 줄었다라든가 여러 보고서가 있는데, 저희가 이웃 간에 배려하는 생활 습관을 한다면 그나마 분쟁이 되는 소음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한 집의 요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한 집의 3가지 요건에 대해 서경화 건축사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멋진 강의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더 집중해서 들으셨죠? 그럼 바로 퀴즈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 열 전도율이 낮은 플라스틱 창호로 단열과 방음에 유리한 특징이 있는 창호는 무엇일까요? 문제 주시죠. 1번 알루미늄 창호, 2번 목재 창호, 3번 PVC 창호. 문제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창호로 단열과 방음에 유리한. 네, 정답은 3번 PVC 창호입니다. 역시 이번에는 다들 집중해서 들으셨나 봐요.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힘을 입어서 바로 4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축구조의 방식 중 목구조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설계에 불리하다? 문제 주시죠. 1번 O, 2번 X. 자유로운 설계가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불리하지 않다, 2번입니다. 정답은 네, 바로 1번입니다. 목구조는 RC 구조에 비해 다양한 설계를 적용하기에 다소 불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정답률이 좀 더 높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축 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튼튼하고 따뜻하고 조용한 집을 짓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강미연 건축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강미연 건축사님 나와주시죠.
소개받은 강미영 건축사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시공자 선정 및 집짓기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시공사 선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이제 계약서 작성과 사후 관리, 집짓기 절차 부분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는 견적서 받는 부분, 그리고 시공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공사 선정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건축주가 설계 도서를 가지고 지인인 시공자와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시공사를 찾아내서 또 지인이 소개한 시공사와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방식은 건축주 본인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기보다는 설계자가 설계 도서, 설계 도면과 시방서 그리고 설계 내역서를 바탕으로 해서 공 내역서를 시공사 A, B, C 세 군데 정도에 제공을 해서 견적서를 받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건축주들은 시공사들이 견적서를 제출을 해도 그걸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설계자와 그 역할을 나눠서 분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를 보겠는데요. 내역서는 이렇게 공종별 집계표, 또 제가 지금 공내역서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내역서를 보시게 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되어 있고 옆에 이제 수량 산출 부분이 있습니다. 공내역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내역서를 만들게 되면 이 집에 어떤 재료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는지 수량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시공회사한테는 보통 이 돈 부분을 지워서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공내역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설계사무소가 공내역서를 제공한다는 것은 설계 시 나온 내역서의 금액 부분은 지우고 수량은 놔둔 상태에서 시공사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사들이 각자의 기술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채워서 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공자한테 견적을 받으면 좋습니다.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계 의도를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설계 의도는 사실 우리 설계도에 이미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설계 의도를 구현한다는 건 설계 도서를 존중하면서 그에 맞춘 시공을 하는 방식인데요. 많은 시공자들이 이제 설계도를 자세히 보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관행대로의 시공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다못해 건축주를 위해서 문틀을, 하부 문틀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지금까지 문틀 있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시공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시공사 선정에서 설계 의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시공사를 선정할 때 그 회사의 교육 체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건축 공사를 하는 회사일수록 품질 관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회사인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시공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회사 자체에 실무 교육이 있을 수 있고 패시브 건축협회나 목조 건축협회 또 각종 이제 전기 기술 세미나 등을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보통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면 내가 처 시공사가 믿을만해서 선정을 했는데 하지만 내 집에 어떤 현장 소장이 파견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집의 품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현장 소장의 개인의 능력을 균등하게 함양시킬 수 있는 시공사들이 그 기술 교육을 하는 시공사 선정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술 능력이 있는 시공사들은 자체 공사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집을 짓는데 현장 소장이 우리 현장에 상주를 하는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공사 현장이 품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현장에 현장 소장이 상주해서 있는 것과 내 현장이 아닌 여러 개의 현장을 가진 현장 소장이 우리 집을 관리하는 것과는 품질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집의 기술자가 상주해 있게 이제 현장이 진행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손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은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 관리가 잘 되는 현장들은 대부분 청소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청소 상태가 좋다고 하는 것은 발에 걸리는 것도 없고 안전관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또 자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비를 그대로 맞추느냐 아니면 어떤 보양 상태를 해 놓느냐 하는 것도 이제 손쉽게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 현장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시공사들마다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하는 이제 시공사들도 있죠. 물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공사들은 거의 대부분 기술력을 갖춘 회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맹신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홈페이지나 카페에는 가장 잘된 좋은 현장 사진만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견적서 구성을 보게 되면 표지와 견적서와 원가 계산서, 집계표, 내역서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견적서 확인할 때 주의사항이 있죠. 견적서는 최소 3군데 이상 받아서 비교해 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견적서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그 시공사의 기술 능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일식으로 구성돼서 몇 장짜리 견적서를 받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정말 과감하게 패스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볼 때 단순하게 금액만으로 이제 선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 도서가 잘 갖춰져 있다면 그 디테일에 따라서 세부 견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설계 도서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그 회사의 기술력이 담긴 게 우리 견적서거든요. 그러면 이 견적 내용에 좀 충실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금액만 봐서 싼 곳이 아니라 정말 충실하게 견적서를 작성했느냐 하는 부분이 보다 좋은 시공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부분인데요. 계약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계약서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최선을 다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 문서라고 하는 게 설계 도서로 나타나고 이런 계약서에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는 상호 협의하에 작성이 돼야 되고 가장 편한 방식은 표준 계약서를 이제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서로 협의해서 정해가는 거예요. 정해가는 내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계약서를 읽어보시다 보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건축주는 다 처음 짓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차근차근 물어보면서 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특약 부분이에요. 특약 부분은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이제 특별히 이제 협의해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건축주는 내가 잘 모르니까 어떤 부분을 요청을 해야 될지 자체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특약사항을 정할 때도 설계를 했던 건축사에게 조언을 받아서 이제 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기술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시공사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으셔도 됩니다. 집을 짓다 보면 처음에 정말 행복한 마음에서 시작을 했지만 집을 짓다 보면 참 내 마음 같지 않게 시공 과정 중에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 하자 부분이 좀 속상한 부분이죠. 기술력이 없는 회사를 내가 선정을 해서 벤트가 미설치가 돼서 이게 결로가 나고 곰팡이 피는 것까지 이어지는 부분, 또 프레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하얗게 스타코를 했는데 외벽이 다 오염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습기도 차고 이제 버섯까지 핀 경우를 봤어요. 또 철골 같은 부분도 이제 열교가 이제 생기게 디테일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열교가 생기고 다시 결로가 맺히고 곰팡이가 피는 이런 하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하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 설계 도서가 디테일하지 않아서이거든요. 설계 도서가 디테일하지 않다 보니 시공에서는 자기가 가진 기술력만큼만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자를 방지하는 가장 큰 방식은 정말 제대로 된 설계 도서를 만드는 것이 하자 방지의 가장 큰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자 방지를 위해서 설계 도서를 잘 만드는데 설계 도서에는 도면만 있는 게 아니라 시방서가 있거든요. 이 시방서에는 도면에 표기되지 못하는 부분이 말이나 문장이나 수치 등으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니 꼭 설계 때 설계 도면 플러스 시방서까지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하다 보면 실수가 따를 수도 있고 기술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재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현장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도 시공사 선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 어떻게 그 시공사가 대처를 하는지는 마음에 드는 시공자를 선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 시공사가 지은 집을 최소 3군데 이상은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또 하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해주는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집 짓기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게 될 케이스는 원주에 지은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지금 이 집은 지상 규모 2층의 단독주택인데 1층은 철근 콘크리트, 2층은 목구조로 한 이제 하이브리드 건축입니다. 먼저 현장이 개설되면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설계 도서의 검토입니다. 아니 현장이 개설되면 바로 땅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설계 도서를 현장 소장이 검토를 해서 이 설계 도서대로 이 땅이 지어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땅을 파기 전에 이미 검토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이때 좀 불합리한 요소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가 서로 모여서 이 부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놓고 변경 요인도 찾아보는 작업을 한번 거치고 난 후에 여기서 확정을 하고 이제 터파기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많은 시공자들이 현장이 개설이 되면 곧바로 땅을 파기에 바빠요. 그렇게 되면 공사가 되는 대로 검토를 하거든요. 공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늦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는 게 현장 소장이 기술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 착수가 되죠. 레벨 보고 이제 먼저 건물의 위치를 잡는 일이에요. 건물의 위치를 잡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치에 따라서 법적인 이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뭐 가장 좋은 건 설계 시에 당연히 위치한 부분에 건물을 위치를 시켜야 되고요. 이때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은 건물을 정말 이게 내가 생각한 위치가 맞는가? 내가 이 안방에서 처산을 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정말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착공고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기준틀 설치하고 건물 위치를 잡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비들이 들어가서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게 되죠. 터파고 비닐 깔고 버링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어서 이제 철근 배근 작업들을 합니다. 철근 배근 작업이 끝나면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임의대로 이렇게 타설을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리 제도가 있어서 중요한 공정 시기마다 이제 감리자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타설이 완료됐으면 이제 뭐 비가 오는 날 타설을 한다. 비가 오는 날은 타설하면 안 되겠죠. 비가 올 예정이다 하면 거기에 대항한 이제 보양도 철저히 해줘야 되겠죠. 지하층 골조 부분인데요. 골조가 이제 양성이 되는 과정에서 함수율 측정을 통해서 방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측벽 방수죠. 그리고 요즘 기초 측벽에도 단열재들을 부착을 하거든요. 이렇게 단열재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철근 배근을 통해서 이제 골조가 만들어지고 2층 바닥에 슬라브를 이제 배근하게 됩니다. 슬라브 배근은 이제 철근 배근을 이제 도서대로 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고요. 그 배근된 것을 감리한테 검증을 받아서 이제 다음 공정에 나가는데요. 그렇게 철근 배근이 끝났다고 하면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 들어가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이제 양생 기간을 거쳐서 다음 공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양생 기간에는 이제 틈틈이 현장 수장이나 현장 관계자들이 이제 물을 살수 양생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철근 콘크리트 조였지만 2층은 목구조였거든요. 이 1층에 골조가 완성이 되면 목구조를 위한 자재 반입이 시작이 됩니다. 목구조를 위한 자재 반입을 하고 거기에 토대를 설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토대를 설치하고 목구조가 벽체 그리고 지붕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구조체가 세워졌다면 단열과 이제 기밀공사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금속공사나 방수 같은 것들이 같이 결부돼서 함께 작업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기밀공사 그리고 창호공사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골조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 싶으면 외부 작업, 외부 마감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외부 마감인 스타코 공사와 지붕 공사, 이제 징크 공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부 마감 공사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내부의 방통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방통 공사 역시 보통 이제 바닥 단열재 까는 공사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방통 공사라고 하는 건 방통하면 어려운 용어 같지만 이제 방바닥 통미장해서 바닥 단열 그리고 난방을 이제 구축하는 그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방통을 하고 이 방통에서도 이 방통의 마감이 결국 방통 자체가 우리 마감의 품질을 또 좌우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미장공들이 같이 붙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마감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죠. 이제 지붕에서 징크 공사가 이어지고 내부 잔손 보기 등을 하면서 이제 공사가 이어지고 안에 내장목 공사, 금속 공사, 전기 공사, 내부 잔손 보기 같은 공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부 외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 외부 공사는 추후에 진행이 되죠. 그리고 방수 공사, 또 방수 공사하면서 계속해서 내부 잔손 보기 공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장 공사에는 도장 공사가 가장 큰 공정으로 자리를 하고 있죠. 도장 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질은 좋지만 사람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자재에 속하는데요. 요즘은 도배 같은 경우도 도장 못지않게 품질들이 좋아서 이제 합리적인 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검토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마감 공사와 주방 이제 가구들이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제 가구들 설치할 때는 안에 보양 작업이 중요하겠죠. 보양을 해놓은 상태에 따라서 내 마감재에 이제 스크래치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내외부 잔손 보기와 외부의 토목 작업들이 끝나게 되면 공사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거실 부분이에요. 거실, 스키플로어 형식으로 된 거실, 아까 지하층 골조 공사가 지금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제 됐던 거실 부분이고요. 2층 부분에는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방인데요. 외부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 구조체라고 하는 건 안에 묻히는 공법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인지 목구조인지 이제 알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건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공사 선정 및 집짓기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공사 선정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집 잘 짓는 시공사 선정하는 방법 찾기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이트 접속자가 500분 가까이 되고요. 유튜브 시청자는 또 400분 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000명이 함께하고 있는 LH 건축 설명회, 네, 이렇게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시간 오후 2시 44분 4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다음번 퀴즈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견적서의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문제 주시죠. 1번 시방서, 2번 원가 계산서, 3번 집계표, 4번 내역서.
요 역시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아실 수 있겠는데요. 네, 정답은 1번 시방서입니다. 시방서는 견적서의 구성 항목이 아니고 설계 도서의 한 종류죠.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맞췄는데 3번이랑 헷갈리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 이 6번째 퀴즈는 힘내보시길 바랄게요. 기성금 중 잔금은 반드시 준공 확인 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준공이란 사용 승인을 의미한다. 문제 주시죠. 1번 O, 2번 X. 네, 잘 보셔야 합니다. 준공이란 사용 승인을 의미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네, 2번 X입니다. 잔금의 지급은 사용 승인은 물론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요청했던 특약사항 등이 모두 다 잘 이행된 것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문제에서의 준공은 사용 승인, 특약사항 등 모든 조건이 이행된 시점입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요. 꼭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현장으로 가서 단독주택을 살펴보면서 건축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저도 함께 나와봤거든요. 그럼 저와 함께 현장으로 나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지연입니다. 저는 지금 하남 미사지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분의 건축사님을 모시고 현장 투어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김정한 건축사님 그리고 문영아 건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지구 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설렜습니다. 일단 저는 삼성역에서 출발해서 왔는데요. 지하철 타고 오니까 미사역까지 단 35분이니까 도착하더라고요. 예. 엄청 가깝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체감할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여기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에 붙어 있는 신도시고요. 무엇보다 장점은 여기 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학교나 병원 그리고 공원 그리고 각종 그 상업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단독주택을 원하지만 우리가 늘 누릴 수 있었던 도시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이 편의시설을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방금 건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듣고 보면 네. 여기 하남 미사지구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공원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신도시가 갖추고 있는 공원은 보통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한 30% 정도의 도시의 녹지를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원이나 무슨 하천이나 띠녹지나 뭐 보행 근접한 그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요. 아마 아나운서님 보시기에 훨씬 쾌적하게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도시에서 볼 수 없지 쾌적하죠. 네. 예. 그리고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어서 좋고요. 많이들 원하는 숲세권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하남 미사지구 점포 주택지를 살펴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가실까요? 네, 가시죠.
아, 이곳이 바로 하남 미사지구 점포주택지군요. 네. 근데 건축사님 보니까 이 각 주택마다 도로가 접한 상황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입지 조건에 따라서도 건축 조건들이 좀 달라지나요? 예, 많이 달라지죠. 특히 입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모서리 부분에 도로와의 면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를 전면으로 끼고 있는 택지가 있고, 그리고 양면으로 끼고 있는 택지 총 3개로 일반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축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 배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이 또한도 법으로 제한된 것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상가에서는 전면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측면 주차, 그리고 필로티 주차라든지 아니면 점포 옆에 측면에 주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그리고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건물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건물의 첫인상, 바로 외벽의 재료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물들도 다 각기 다른 재료를 사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보통 저희가 점포주택지에 많이 쓰는 재료는 석재, 벽돌, 그리고 징크와 스터코 이런 종류들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재 벽돌은 알겠는데 징크와 스토커요? 네. 생소해요. 네. 보통 징크는 여러분들이 지붕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재료로 금속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스토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페인트와 비슷한 느낌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에 이제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색다른 집을 하기 위해서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재료는 어떤 건가요? 예, 보통은 벽돌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화강석이나 대리석, 그리고 스토코나 징크 같은 재료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보통 스토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벽으로 보기에는 페인트와 흡사한데요. 주기적으로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에 한 번씩은 유지 보수를 위해서 발수제라든지 그런 것을 처리해야 되는 게 있고요. 물론 우리가 아는 벽돌도 영구적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발수제를 해주면 유지 보수가 더 좋기는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벽돌로 된 걸 네. 가장 많이 보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또 저희가 앞서서 일조권에 대한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일조권 사선 영향을 받는 부분에 지분과 외관 계획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일조권 사선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건물의 형태도 또한 바뀌게 되고 지붕의 형태라든지 그런 모습들도 바뀌지만 요즘에는 파라펫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경사된 부분들에 뻐꾸기 창이라든지 다락등을 만들어서 공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공간 활용 면에서도 좋고 도시 미관적으로도 훨씬 더 좋게 되죠. 좋습니다. 김정환 건축사님, 여기 하남 미사지구 점포주택지를 보는데 유독 눈에 띄는 주택지인 것 같아요. 좀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입지 조건이 전면 도로를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행 주차와 그다음에 양쪽에 이제 직각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전면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걸 통해서 점포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와 그 측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거용 출입구가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외벽을 보면요. 외벽에는 지금 대리석을 사용했고 일부는 세라믹 타일 그리고 일부는 벽돌조로 해서 다양한 건축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봐도 뭔가 단조롭지 않고 굉장히 눈에 띄면서 포인트가 되는 네. 그런 건물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네. 바로 저 지붕입니다. 네. 지붕에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조권을 받아서 경사 지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건물의 외관에 약간 웅장함을 위해서 파라페트 위로 올렸고요. 그리고 얼핏 보기에 아마 뻐꾸기 창도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뻐꾸기 창이요? 네, 뻐꾸기 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옥탑방에 있는 창 보셨죠? 그거를 뻐꾸기 창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포인트 되는 주택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내부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보고 계시는 우리 또 다른 건축주분들께
요 주택지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자랑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집을 지을 때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난방 부분입니다. 단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은 외부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릴 정도로 단열을 완벽합니다. 뭐 외부 멋진 거는 저희보다 더 좋은 건물들이 많아서 그건 자랑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단열만큼은 제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혹시 이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까요? 비용의 문제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계할 당시하고 건축 과정에 자꾸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솟구쳐요. 네. 그럼 뭐 만약에 비용만 많이 들인다면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집을 짓겠지만 그걸 절제하는 과정에 비용 절제가 가장 어려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초기에 예산을 정해놨던 것을 자꾸만 초과하게 됐던 거군요. 네네네. 근데 꼭 누르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다소 민감할 수 있지만 애초에 정해놓으셨던 그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였고 결과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드셨는지. 설계 당시에 비용은 8억 2천이었는데요. 완성했을 때도 8억 2천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증가 비용 전혀 없이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 외에 추가 비용은 따로 든 게 없었을까요? 그 외에 추가 비용은 이제 제가 에어컨 설치를 각 세대에 해주면서 추가로 한 1,700만 원 추가된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설계에서부터 또 시공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마지막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아니면은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현직에 한 30년 있었는데 현직에 있을 때 이쪽에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어요. 자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사옥부터 또 저희 사주의 주택까지 그런 경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제일 제가 역점을 둔 거는 설계였습니다. 기초를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된 설계가 나와야 제대로 된 시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설계를 가장 염두에 두고 그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각자 아마도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마무리도 그래서 설계를 잘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잘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부터 탄탄히. 네네. 설계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마찰이 없으셨던 거예요? 네, 없었으면 설계는 기초 설계 업체 3군데에 그 의뢰를 해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한 겁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시공사라든지 설계사에 있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지 굉장히 따져볼 것들이 많거든요. 현실적인 조언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2군데 업체는 소개를 받았고요. 네. 한 군데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찾았는데 3군데 업체에 같은 조건을 제시했고 또 그 업체에 설계한 걸 제가 원하는 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금액은 저렴한지 이 기준을 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건축주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거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현관이고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거실이 크게 보입니다. 환하게 창이 나 있어서 굉장히 밝고요. 옆으로는 다이닝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측으로 쭉 들어가니까 부엌이 11자 구조로 쭉 열려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 거실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에 똑같이 방이 또 열려 있는데요. 왼쪽에 파우더룸도 보이고요. 앞 공간에
건식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또 맞은편에는 샤워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안방 역시 거실과 마찬가지로 두 창이 나 있고요. 침대 공간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가장 보였던 이 계단 위가 궁금한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곳에 앞서 얘기한 뻐꾸기 창이 있었네요. 이 창으로도 보이는 빛이 굉장히 환하게 들어옵니다. 네, 이번에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시도 전문가님 모셔야겠죠? 김시원 건축사님, 최성호 건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두 든든한 건축사님과 함께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서 정보주택지를 좀 보고 왔는데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는 확실히 뭔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주거 전용과 점포 겸용, 이 건축할 때 있어서 적용받는 규제에 있어서 어떤 차이들이 좀 있을까요? 네, 하남 미사지구 단독주택지 규정이 좀 다릅니다. 네. 건폐율이 50% 적용을 받고 있고요. 용적률은 100% 적용을 받습니다. 층수 또한 2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1층이 필로티 구조일 경우에는 3층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건축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공사 기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있지만 네.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보통 소요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우기라든가 동절기 그리고 외벽 재료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우기나 동절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얼핏 듣기로는 이 건축할 때는 봄철이나 가을철이 좋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네,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우기라든지 동절기 공사를 피하려면 봄에 착공을 해서 가을에 입주를 하고 가을에 착공한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 기간을 최소화해서 봄에 입주하는 것이 하자를 줄이고 공사를 좀 완벽하게 하고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사철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근데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저는 강의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 일조권 사선 제한은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어디는 전북 방향인 것 같고 어디는 정남 방향인 것 같고. 일조권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에서 채광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건축 제한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정남 일조권을 받기도 하고 정북 일조권을 받기도 하는데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남 일조권을 기준을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꼭 지구 단위 계획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접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보면서 하는 거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구경시켜 주실래요? 네. 이쪽으로 네. 가시죠. 최성호 건축사님, 네. 오면서 보니까 이 각자 단독주택 앞에 있는 마당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더라고요. 이 마당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독 주거지에서 각자 자기만의 마당을 가지는 게 되게 큰 로망인데요.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내부 공간을 만들고 나서 외부 공간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중정형 같은 경우에는 마당을 가운데 만들어서 건물이 둘러싸는 형태로 만들면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 수 있지만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전면에 마당을 만들어서 채광을 위주로 만들면 빛은 잘 들어오긴 하지만 지나가는 도로에서의 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새로운 마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 있어요? 네, 가시죠. 오, 좋아요. 앞서 김시원 건축사님께서 내 앞마당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네. 프라이버시까지 지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주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딨나요? 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우와. 이 작품을 보시면 네. 2층 거실 앞에 앞마당이 있으면서 1층에서 올라오는 나무를 볼 수 있고 외부 쪽으로는 가벽을 설치해서 프라이버시까지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나의 마당도 갖고 프라이버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주택에 대해서 네. 좀 자세히 한번 특징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주인 세대와 세입자 세대의 출입구를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출입구만 분리한 것이 아니고 계단실도 완전히 별도로 설치를 해서 주택으로서의 프라이버시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였고요. 또 인면에서도 보시면 창문들을 굉장히 작게 계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개방감은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확보를 하지만 외부에서의 시선은 최대한 작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외부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보시면 모퉁이에 열린 창들이 있습니다. 모서리에 열린 창들을 통해서 비록 도로지만 개방된 시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특징은 바로 이 필로티 구조예요.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필로티라고 하면 평면적으로나 인면적으로 2분의 1 이상 개방성을 지닌 구조를 얘기합니다. 현재 이 주택의 경우에도 필로티를 사용을 해서 계단을 만들고 각각의 마당을 계단실 앞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필로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경 요소도 들어올 수 있고 마당도 설치할 수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 주거지처럼 작은 층수, 적은 층수로 지어야 되는 건축물들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필로티 구조에서는 몇 층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제한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건 맞나요? 필로티 구조여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필로티를 사용할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법적인 제한이 2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필로티를 사용하면 3계층을 2계층의 건물로 허용을 해주는 것이죠. 아, 오히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실제 이 건물 역시도 3층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2층만 가능하지만 네. 1층이 필로티일 경우에는 3계층으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또 궁금한 게 건축선입니다. 네. 들어도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선은 일반적으로 건축 한계선을 말합니다. 건축 한계선이라 함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거기 안에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 밖으로 건물이 넘어가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네. 이 땅의 건축 한계선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1.5m, 도로에서 1m 띄우는 게 건축 한계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건물을 지어야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건물의 용적에 맞춰서 지을 수 있고요. 그걸 넘어가는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그러면 주차 공간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지? 라는 궁금증이 좀 들거든요. 주차 공간은 계획서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건축 한계선이라든가 건물의 쓰임새에 맞춰 가지고 주차 공간을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모서리에 주차 출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아니면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규정들을 잘 확인해서 경계석들을 낮춰서 주차가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게 주차 구획을 확보하고 주차를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영 건축사님, 최성호 건축사님과 함께 하남 미사지구 주거 전용 단독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추웠네요. 제가 또 직접 다녀오다 보니까 느끼는 바가 굉장히 달랐는데요. 실제 건축을 하시기 전에는 우리 예비 건축주분들도 이렇게 인근 사업지구를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고 건축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7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자재 중 모던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지붕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자재는 무엇일까요? 문제 주시죠. 1번 스터코, 2번 대리석, 3번 징크, 4번 화강석.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모던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지붕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자재는요? 네, 정답은 3번 징크입니다. 와, 그래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마지막 문제 역시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코너는 이번 온라인 건축 설명회를 접수하시면서 궁금한 점을 하나씩 등록하시도록 안내를 드렸는데요. 접수된 70문항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대표적인 6개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응답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LH공사 통합판매센터 최기헌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독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강한 집 관련해서 강의해 주신 서경화 건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화입니다. 다음으로 건축 설계 관련해서 강의해 주신 김동희 건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다음으로 건축 시공과 관련해서 강의해 주신 강미현 건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연입니다. 네, 이상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실 거예요. 그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자재 퀄리티, 그레이드 이런 거를 선정해서 건축사와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얼마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건축주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 이제 평당 개념으로 많이 수립을 하시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평당 공사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건축주한테 좀 가이드를 드린다고 하면 현재 지어지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평당 이제 500대는 지나는 시장인 것 같고요. 600, 700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정말 맞는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도 지금 지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실력 있고 믿을 만한 건축사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건축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어쩌면 나와 삶의 결이 비슷한 건축사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건축사가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잘 아는 건축사여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경험도 분명히 갖춰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 있는 건축사를 신뢰가 되는 어떤 협회나 조직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나랑 정말 잘 맞는 건축사를 찾고 싶다고 하면 건축주 분들께서 직접 발로 뛰어서 건축사 분들을 만나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집짓기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는 거잖아요. 그 얻기 위해서는 이제 시공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는 대부분의 일반 건축주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좋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건축사를 만나야 되는 거고 본인에게 잘 맞는 건축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발품을 팔아서 여러 건축사를 만나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건축사를 그렇게 선택한 후에 건축주보다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현장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에게 꼭 문의를 해보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공사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시공사가 잘 하는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설계했던 건축사분께 여쭤보라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고객께서 이제 제가 그 현장에서 봤던 그 사례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 이제 인근 지역에 그 단독주택 지어진 현장들을 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저 집 참 잘 졌다, 이쁘다라고 하는 집들을 이렇게 보시고 그 건축물 대장을 또 이렇게 빼보시면 거기에 또 건축사 분들의 그렇죠. 이렇게 상호가 나온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축사를 선정하는 경우도 봤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일까요? 방법 중에 한 개라고 보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 집이라는 거는 건축주의 눈높이에 맞는 집을 짓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본인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건축 관련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 맞다고 생각하는 매칭이 되는 건축사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요즘은 대부분 이제 찾을 수 있죠. 그렇게 직접 방문해서 상의를 드리거나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사 및 시공사를 이제 선정할 수 있는 요령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단독주택의 누수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그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보시면 그 뭐 옥상에서 물이 샌다든지 그러니까 방수 공사가 잘 안 돼서 매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뭐 이런 누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시공할 때 어떻게 하면은 유의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누수 문제가 사실은 그 집을 완공하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먼저 시공이 사실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설계 단계에서도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 디테일이 계획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시공인데요. 시공은 도면에 맞게 일단 시공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그렇게 시공을 하신 다음에도 검증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평지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담아두고 담수 테스트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비가 새는지 누수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담수 테스트 이외에도 방수턱이라든지 아니면 지수판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시공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시공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계대로 시공을 했을 때는 그런 뭐 방수나 누수에 대한 문제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 문제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누수에 관련된 문제, 하자에 대한 관련 문제가 사실 일반 건축주 입장에서는 다 찾아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 앞전에 이제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성실 시공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법적 감리 부분이 있고 디자인 감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더 배려해서 건축주분이 챙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누수 부분은 건축주가 직접 체크하는 게 아니고 감리 건축사님이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건축주가 시공 감독 시 유리한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주변에서 저도 종종 보는데 건축주가 현장에 매일 방문해서 그 시공이 잘 되는지 이렇게 감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건축 한번 하다가 10년을 늙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감독하는데 유리한 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건축주가 공사 감독을 직접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소에 와서 감리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건축학과 5년제를 졸업하고 사무실에 와도 굉장히 초보거든요. 5년을 공부하고도 회사에서 더 배워서 겨우 그때나 감리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1, 2년 건축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해도 건축주는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건축주는 현장에 온다고 하는 게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니 우리 가족이 살 집이니 정말 열심히 지어달라고 하는 동료 차원에서 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도 현장에 아무 때나 불쑥이 아니라 정말 그 현장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좀 필요한 시간대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하고 있는데 또 불쑥 나타나는 것도 일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동료 차원에서 하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갈 때 뭐 음료수나 간식 같은 거를 좀 사가고 이러면 좀 도움이 될까요? 아유, 아주 훌륭하죠.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네. 그 건축주 시공시 관련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턴키 시공보다는 현장 소장과 CM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시공사 턴키는 시공사한테 그 전체를 발주하는 거로 보이고요. 현장 소장과 CM 방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크게는 공사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전문 건설 시공사한테 맡기는 도급 방식인 거고요. 지금 그래서 질문하신 턴키가 아마 그 방식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 CM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소규모 정도 건물에는 CM이라기보다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시면서 고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인 현장 소장님을 고용을 하셔서 공사 전반에 대한 거를 조금 내가 비전문가니 체크를 좀 해달라. 아마 이런 정도의 그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CM 방식은 정확하게 말하면 매니지먼트거든요. 이걸 전문 매니지먼트사에 맡겨서 다 체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그 의미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이제 건축주가 잘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설계부터 시공까지를 한 군데에 일임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CM을 하는 곳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어쩌면 소규모 건축물에서의 CM은 CM 전문사보다는 오히려 저는 건축사 사무소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즉 정말 나하고 맞는 건축사를 선임해서 그 사람한테 공사의 전반적인 것까지도 의논하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대출 관련 부분인데요. 유주택자도 건축을 위한 대출이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LH공사에서는 토지를 매수한 고객분들께 그 토지 대금의 80%까지는 그 토지 중도금 대출을 저희가 협약 대출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금융권 모든 금융기관에서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토지를 매수하시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없으신데요. 다만 이제 잔금을 치를 때 이 그 토지 중도금 대출이 이제 담보 대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전환되는 그 시점에는 그 대출 비율이 80%에서 그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지금과 같이 이제 주택 규제가 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지을 때 그 대출을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각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금융 조건들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 금융기관들과 직접적인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단독주택 건축과 관련한 고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분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강의에서 부족한 점들로 질의응답이 구성되어 있으니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을 같이 참조하시면 궁금하신 사항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의응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끝까지 강의를 시청해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LH 온라인 건축 설명회를 함께 해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이제 2020년도 정말 딱 한 달이 남았는데요. 올 한 해 마지막까지 건강 유의하시고요. 2021년 신축년에는 희망과 설레임을 안고 힘차게 출발하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고객님의 행복 파트너 LH와 저는 아나운서 윤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꿈을 펼칠 희망의 터전을 가꾸어 갑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LH가 함께합니다.